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유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과서로 보시면 148쪽의 입지 및 지대 이론 부분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1번에 보면 입지와 입지 선정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잘 읽어보시면 입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제 활동의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또는 자리 잡고 있는 위치, 공간, 장소를 우린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입지는 어떤 경제활동 주체가 어떤 공간이나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없다는 관점에서 고유할 정자를 써서 정적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입지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입지 주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행위로서 움직일 동을 써서 동적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 입지 선정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땅을 발견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땅을 발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부로 나가서 여기저기 움직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움직일 동자를 쓰고 동적 개념이다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2번의 입지 조건은 참고 삼아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3번의 입지 선정의 중요성, 왜 입지 선정할 때 전문적으로 잘 해줄 필요가 있겠는가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가로 2번과 가로 3번을 묶어보시면 돼요. 일단 가로 2번에 보면 입지 선정이 한번 잘못되면 경영관리상 낭비를 초래하고 이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거죠. 또 가로 3번의 내용은 부동산은 한번 어떤 용도로 사용되면 다른 용도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걸 입지 결정의 비가역성이라고 하는데 비가역적이다 이 말은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로 2번과 가로 3번을 묶으면 자, 부동산은 한번 사용되면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쉽지 않고 또 입지 선정이 잘못되면 경영관리상 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이것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입지 선정할 때 보다 잘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입지 선정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에 2번 제목을 보시면 주거지의 입지 선정 나오는데 원래 입지 이론은 주상공, 주거입지, 상업입지, 공업입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출제 빈도와 비중을 따져본다면 상업입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끔 가다가 공업입지 이론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주거입지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주거입지를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은 주거입지 이론 자체를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다른 문제의 보기, 지문 속에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주거입지를 보게 되면 주거입지는 한계 주거비용과 한계 교통비용을 고려하여 최적의 주거입지를 결정한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는데 당연히 한계 주거비용과 한계 교통비용의 의미를 알고 가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번과 2번에 한계 주거비용, 한계 교통비용의 의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한계 주거비용이라 하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아감에 따라 발생하는 총 주거비용의 감소분을 의미하고요. 한계 교통비용이란 또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아감에 따라 발생하는 총 교통비용의 증가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말은 주거비용과 교통비용의 의미 자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MCC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한계 교통비용이고 MHC라고 나온 부분이 한계 주거비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주거비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뭐 집값 또는 임대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아가면서 집값이나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계 주거비용 곡선은
우하향한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는 파트예요.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 외곽 갈수록 교통비가 늘어나니까 한계 교통비용 곡선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의 모습이 보일 것 같은데 한계 교통비용 곡선도 한계 주거비용 곡선과 마찬가지로 우하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파트예요. 근데 어떤 의미가 되냐면 상식적으로 외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니까 교통비 자체는 증가합니다. 그러나 교통비의 증가폭은 줄어들기 때문에 한계 교통비용 곡선도 우하향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단적인 예를 들어 본다면 자,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아감에 따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비는 증가하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도심에서 1km, 2km, 3km, 4km 외곽이 있다면 처음에 1km 외곽으로 이동할 때는 교통비가 100원이 들고 2km 외곽 갈 때는 180원, 3km 외곽 갈 때는 250원, 4km 외곽 이동할 때는 310원의 교통비가 든다고 가정한다면 도심에서 멀어짐에 따라 또는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전체적인 교통비 자체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km에서 2km를 간다는 건 1km를 더 간다는 의미가 되죠. 마찬가지로 2km에서 3km를 가더라도 1km를 더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같은 거리마다의 교통비라고 하고 이걸 단위 거리당 교통비 또는 한계 교통비라고 말하는데요. 처음에 1km를 더 갈 때는 교통비용이 80원만큼 늘어납니다. 근데 두 번째는 70원, 다음 1km 갈 때는 60원의 교통비용이 증감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전체적인 교통비용 자체는 외곽으로 갈수록 증가하지만 교통비용의 증가폭, 즉 단위 거리당 교통비용은 점점 감소하므로 한계 교통비용은 줄어든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한계 교통비용 곡선도 한계 주거비용 곡선과 마찬가지로 우하향 곡선의 모습이 나온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아래 3번을 보면 최적의 주거 입지라고 나와 있죠. 자, 최적 주거 입지와 관련해서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가로 1, 2, 3번의 내용이 나와 있죠. 일단 가로 1번에 보면 한계 주거 비용이 한계 교통 비용보다 크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한계란 말이 없다고 보시고 문제를 풀면 쉬운데요. 일단 주거비, 쉽게 말해서 주택의 가격이나 임대료 자체가 교통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나 임대료가 싼 쪽으로 주거가 이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주거는 보다 외곽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고요. 또 가로 2번 내용을 보면 이제 한계 주거 비용보다 한계 교통 비용이 크다고 나와요. 그러면 한계는 말이 없다면 주거비 쪽 집값이나 임대료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든다는 의미가 되죠. 그럼 교통비가 덜 드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면 보다 외곽보다는 보다 도심 쪽에 가깝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따라서 주거는 보다 도심으로 이전한다라고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로 3번을 보면 한계 주거비용과 한계 교통비용이 같아요. 이렇게 되면 도심 안쪽으로 이동하기도 뭐하고 또 외곽으로 가기도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점, 위치가 가장 최적의 주거 입지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압축한다면 한계 주거비, 한계 교통비용을 비교하는 문장이 나올 때는 한계란 말이 없다고 보고 그냥 주거비, 교통비만 비교했을 때 주거비가 더 크면 주거비가 덜 드는 쪽인 외곽으로 가고 교통비가 더 많이 든다면 교통비가 덜 드는 쪽인 도심으로 이전하고 양쪽의 값이 같다면 그 지점이 최적의 주거 입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소득이 증가하거나 또는 교통이 발달한다 이 말이 나오면 보다 외곽으로 주거가 이전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주거 입지와 관련된 문제는 쉽게 풀어내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아래 4번에 주거지 입지 조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 쓸 대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아래에 보면 3번 상업지 입지 선정 나오는데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지론에서는 상업입지론 부분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상업지 입지 조건에서 사회경제적 조건과 그 다음 물리적 조건이 구분되는데 물리적 조건은 보실 거 없고요. 사회경제적 조건도 내용은 읽지 마시고 제목 정도만 익혀두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고객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거, 상업, 공업 중에 고객이란 말과 연결성이 있는 부분은 상업 아니겠어요? 또 배우지란 말이 나오죠. 근데 배우지란 말은 한마디로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 즉 상권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배우지라는 말, 고객이란 말은 상업과 관계가 있다. 이런 정도만 익혀두시면 충분하게 문제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오른쪽 중간에 보면 2번에 상권이 나와 있죠. 근데 상권의 개념을 보면 상권이란 고객을 흡인하는 소비자, 고객을 끌어당기는 지리적인 구역 또는 영역이라고 그 개념을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상권이란 고객을 흡인하는, 끌어당기는, 잡아당기는 지리적인 구역 또는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이제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오겠지만 이 상권은요, 그 어떤 점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1차, 2차, 3차 상권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어떻게 말이 나오냐면 어떤 점포가 있잖아요. 그럼 점포의 매출액의 75%를 차지하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1차 상권이라고 말하고 또 특정 점포 매출액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자들의 거주 지역을 2차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지역을 3차 상권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그럼 몇 퍼센트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겠고 다만 특정 점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권을 1, 2, 3차 상권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점을 한 가지 기억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2번에 상권의 측정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문제화되지 않으니까 참고 삼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심화학습에서 상권의 획정 방법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근데 거기 보시면 뭐 공간 독점법, 뭐 시장 침투법, 분산시장 접근법 등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를 보지 마시고 그 밑줄 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면 무슨 방법이 답이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전부 다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3번에 공간균배의 원리라고 제목이 나오죠. 이건 피터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공간균배의 원리란 경쟁 점포, 즉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 상호 간에는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원리 또는 이론을 공간균배의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로 보시면 어때요? 그 두 번째 줄에 경쟁 관계는 점포 사이의 공간을 서로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이론이다. 이런 정도만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다만 가로 1번에서 보면 공간 균배의 원리에 따른 점포의 구분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문제로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공간 균배 원리에 따라서 점포를 구분하면 집심, 집재, 산재, 국부적 집중성 점포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기를 그 어떤 단어, 용어 속에 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한자로 모일 집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인다의 의미가 되고 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한자로 흩어질 산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이면 불리하다, 흩어져야 유리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일단 집심성 점포할 때 모일집 중심심이거든요. 그럼 어느 지역의 중심부에 모이는 성향을 갖는 점포를 집심성 점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뭐 백화점, 영화관, 대형 서점, 귀금속점,
보석상가, 도매상가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집재성 점포는 모일 집은 있는데 중심 심자가 없죠. 그러니까 중심부가 아닌 지역에 동일 업종, 같은 업종의 점포끼리 밀집, 모여있는 성향이 있을 때 집재성 점포다라고 봐요. 여기에는 가구점, 관공서, 금융기관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집재의 반대가 산재거든요. 흩어질 산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이면 불리하므로 분산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를 산재성 점포다라고 봐요. 이 속에는 동네 슈퍼나 편의점, 세탁소, 목욕탕, 이발소 등이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가 국부적 집중성 점포인데요. 얘는 국부적 중심지, 한마디로 동네 중심지죠. 이 국부적 중심지에 모이는 성향을 갖는 점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농기구점, 어구점, 비료상, 석재상, 종묘상 등이 해당이 된다는 점 가볍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론 자체가 외국의 이론이기 때문에 주장한 그대로 기억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시면 즉 153쪽의 맨 위 가로 2번을 보면 판매하는 상품, 즉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서 점포가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편의품점, 선매품점, 그리고 전문품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편의품이란 말 자체가 일상생활 용품을 의미한다는 거죠. 일상생활 용품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나 편의점은 물론이고 이불가게나 다이소 등도 모두 편의품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선매품이란 말은 그 말 자체가 가격이나 품질 등을 여러 점포를 통해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뜻하는데요. 그 말 자체를 모두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특징적인 표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점포를 통해 비교, 이런 말이 나오면 선매품점이구나 라고 답하시면 되겠고요. 또 전문품점은 전문가들이죠. 매니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전문가나 매니아 분들은요, 본인들이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제품이 있다면 아무리 값이 비싸도 사려고 하고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이라도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그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구매, 물건을 구입함에 따른 비용과 즉 가격과 노력, 그에 구애받지 않고 물건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을 전문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죠. 치약, 칫솔 100개를 파는 것보다 고가의 카메라 한 대를 파는 게 보다 이익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또한 더불어 고가품은 저가품에 비해서 구매 빈도나 횟수가 적을 것이고, 또한 한 번 샀다가 다시 살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왜? 값이 비싸니까요. 이걸 묶으면 이렇게 말이 가능해요. 편의품점에서 전문품점으로 갈수록 판매자의 이윤율은 높아지고 구매 빈도 및 횟수는 줄어들며 구매 주기는 길어진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4번의 상업입지론. 그렇습니다. 이 상업입지론 부분이 상업입지론에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만큼 중요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별표 3개를 쳐도 아깝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일단 첫 번째 보면 크리스탈로란 학자가 주장했던 중심지 이론이 나오는데요.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은 성격을 따져보면 거시적 중심지 이론이다 라고 봅니다. 자, 거시적이지 미시적이지 않다는 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허프의 이론을 거시적이라고 말하게 되냐면 허프는요,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중심지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시각과 관점이 넓다라고 해서 거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때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최소 요구치가 무엇이고 재화의 도달거리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건 문장에 나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뒷장에 있거든요. 자, 지금 154조로 넘어가시면 맨 아래에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주요 개념이라고 해서 기억번에 재화의 도달거리, 또 니은번에 최소 요구치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최소 요구치를 보게 되면 문장으로 나올 때는 특정 중심지가 운영 유지되기 위해, 즉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그 중심지가 공급하는 또는 제공하는 재화의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 또는 한계 거리를 말한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중심지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업 입지에서 중심지란 말이 나오면 특정한 점포, 예컨대 빵집, 뭐 신발가게, 옷가게 하나하나를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그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어떤 점포가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를 최소 요구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단적인 예로 빵가게 사장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하루에 10명은 빵을 팔아주셔야 되는데 요새는 2~3명 구경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막 혼잣말을 했다면 이 혼잣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빵집이라는 중심지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는 10명임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10명을 우리는 최소 요구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에 비해서 재화의 도달 거리는 어떤 뜻이냐면 일단 문장으로 나올 때는 특정 중심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최대한의 통행거리 또는 그 중심지가 제공하는 그 재화의 수요량이 또는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를 말한다라고 등장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자, 여기 이제 빵집이 있어요. 이 빵집도 점포고 하나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심지에 있어서 빵집으로부터 재화의 도달거리가 300m라고 가정한다면 이 300m를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빵이라는 재화, 물건 스스로 300m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 빵집으로부터 재화의 도달거리가 300m라는 말의 뜻은 이 빵집으로부터 또는 빵집이라는 중심지로부터 300m 거리 안에 있는 고객 또는 소비자들은 이 빵집을 이용한다의 의미가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재화의 도달거리 또는 도달범위란 특정 중심지를 이용하는 고객의 최대한의 통행거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301m 지점에 거주하는 고객 또는 소비자는 이 빵집을 이용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됩니다. 왜? 300m가 최대한의 통행거리니까요. 따라서 이 빵이라는 재화, 물건이 300m까지는 팔리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혀 팔리지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재화의 도달거리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특정 중심지, 여기선 빵집이죠. 그 중심지가 공급하는, 제공하는 재화의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수요량이 0이 된다는 말을 수요 수준이 0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압축합니다.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것은 특정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을 의미하는 바,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면 특정 점포가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불어 재화의 도달거리 또는 재화의 도달범위란 문장으로 나올 때는 특정 중심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최대한의 통행거리 또는 그 중심지가 공급하는 재화의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를 의미한다라고 등장하지만 이걸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특정한 중심지를 이용하는 그 고객들의 최대한의 통행거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럴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최소 요구치보다 재와의 도달 범위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중심지, 즉 특정한 점포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보다 그 재화의 도달 범위, 즉 그 점포로부터 공급되는 재화의 최대한의 도달거리 또는 고객의 통행거리 안에 있는 전체 고객수가 더 클 때 그 점포는 계속 운영 유지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그냥 문장으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특정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말을 바꾸면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있을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그 154쪽 위에 보면 1번에 내용 해놓고 그 중간에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안쪽의 원이 최소 요구치고 바깥쪽 원이 재화의 도달 범위죠. 결국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크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중심지가 성립한다. 즉 특정한 점포가 망하지 않고 계속 운영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그 그림 아래에 보면 저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기본 수업할 때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저차 중심지가 나오면 동네 슈퍼, 또 고차 중심지가 나오면 백화점으로 써놓고 문제를 풀어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차 중심지의 고차 중심지일수록 규모가 크고 다양한 중심 기능을 갖는다가 리을번 내용이죠. 이 말을 해석해보면 동네 슈퍼에 비해서 백화점의 규모가 크고 또 동네 슈퍼가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나 개수보다는 백화점이 취급하는 물건의 종류나 개수가 훨씬 다양하고 많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한 그 비읍번에 보면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는 멀어진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슈퍼 간의 거리보다는 백화점 간의 거리가 훨씬 멀지 않습니까? 더불어 또 동네 슈퍼 간의 간격보다는 백화점 간의 간격이 더욱 넓겠죠. 그럼 이걸 합치면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 간의 거리는 멀어지며 중심지 간의 간격은 넓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비읍번에 보면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중심지의 수는 줄어든다. 즉 피라미드형 구조를 보인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슈퍼의 수보다는 백화점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즉 위로 올라갈수록 수가 줄어들면 피라미드형 구조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응번에 보면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 최소 요구치는 커지고 재화의 도달거리는 멀어진다 그랬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동네 슈퍼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보다는 백화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한 재화의 도달거리 역시도 동네 슈퍼를 이용하는 고객의 통행거리보다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통행거리가 훨씬 멀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뜻이 됩니다. 더불어 교통이 발달하면 고차 중심지는 발달하고 저차 중심지는 쇠퇴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뭘까요? 예컨대 A 동네 주민들이 백화점을 가고 싶었는데 백화점까지 연결되는 도로도 없고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도 연결이 안 됐더라. 그럼 어쩔 수 없이 동네 슈퍼를 이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화점까지 도로도 뚫리고 또
전철 등의 대중교통수단도 연결이 되었다면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백화점으로 주민들이 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백화점은 흥하겠지만 그동안 흥했던 동네 슈퍼는 망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시면 가로 2번에 허프의 중심지 이론이 나와 있죠. 자, 허프의 중심지 이론을 확률 이론이라고도 말하고, 앞서 보셨던 크리스탈로의 이론이 거시적 중심지 이론이라면 허프의 중심지 이론은 미시적 중심지 이론이다 라는 차이점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억해 달라고요? 험이 큰 거. 그래서 허프는 미시적이고 크리스탈로는 거시적이다. 이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문제에서도 허프는 거시적이고 크리스탈로는 미시적이다. 즉 거시와 미시, 위치를 바꿈으로써 틀리게 만든 문제도 존재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허프의 이론을 왜 미시적이라고 말하느냐? 허프는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모습에 중점을 두고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미시적 이론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이때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그 모습을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소비자의 개성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소비자의 구매 패턴, 구매 행태, 구매 습관, 이런 말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따지면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의 구매 습관, 구매 패턴, 구매 행태는 모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허프의 이론을 읽어보고 또 문장을 해석해 볼 때는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문장을 해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장을 보시면 소비자는 가급적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허프가 주장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같은 물건, 같은 가격의 물건이라면 먼 곳까지 가지 않고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주장이 조금 어렵다는 거죠. 허프는 어떤 말을 했냐면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이때 제가 기본 수업 때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적당한 거리에 500m를 써보고 또 고차 중심지에 홈플러스 또 인근에 10m 저차 중심지에 슈퍼라고 써보시고 이 문장을 해석하시면 우리 집에서 500m 정도 거리에 홈플러스가 있다면 10m 거리에 동네 슈퍼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거든요. 이러한 허프의 주장의 바탕은 이름하여 다목적 구매 패턴이 깔려 있습니다. 다목적 구매 패턴의 의미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다목적 구매 패턴이란 소비자는 한 번 장보러 갔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해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향을 허프는 다목적 구매 패턴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우리가 두부 한 모, 파 한 단을 구입하고자 할 때 500m 거리에 홈플러스까지 이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구입해 오고자 할 때는 가까운 거리에 동네 슈퍼를 지나쳐서 500m 정도 거리에 홈플러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 말이죠. 우리의 소비 행태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또한 이때 고차 중심지를 홈플러스라고 했고 저차 중심지를 슈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슈퍼와 홈플러스의 그 매장 면적, 규모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홈플러스가 슈퍼보다 매장 면적이 넓고 그 규모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허프는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소비자가 특정 매장으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이동할 확률은 그 매장 면적 및 규모에 비례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매장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소비자는 그 매장으로 이동할 가능성, 확률이 줄어든다고 했기 때문에 매장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5쪽 맨 아래에 동그라미 4번을 보면 소비자가 특정 매장을 이용할 확률은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매장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허프의 이와 같은 주장 내용을 바탕으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뒷장을 넘겨보시면 A 매장의 고객 흡인력이란 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매장으로 특정 매장으로 고객이 이동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건 그 매장 입장에선 그만큼 많은 고객을 자기 매장으로 자기 점포로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매장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 이 말은 그 매장의 입장에선 그만큼 고객을 자기 매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매장 입장에선 고객 흡인력이고 소비자 입장에선 A 매장으로 이동할 확률이다. 또는 A 매장을 이용할 확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공식을 잘 보시면 분모값은 A 매장값 더하기 B 매장이고 분자값은 A 매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공식에 담기는 구조가 뭐냐면 허프는 대도시를 전제해서요. 근데 상식적으로 규모가 큰 대도시에는 점포가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그럼 여러 점포가 존재할 때 점포마다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매장, 전체 매장의 고객 흡인력 값을 구해서 A면 A, B면 B, 특정 매장의 고객 흡인력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구하고자 했던 학자가 바로 허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허프 공식의 핵심은요. 전체 매장의 흡인력을 구하고 그 중에서 A면 A, B면 B, 특정 매장의 흡인력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구하고 이제 했던 학자가 바로 허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A라는 매장과 그다음 B라는 매장이 있더래요. 그러면 요 가운데에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소비지라고 말하거든요. 이때 소비지로부터 A 매장까지의 거리가 2km, B 매장까지의 거리가 3km, 그리고 A 매장 면적이 400제곱미터, B 매장 면적이 9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해보고 또 거리 마찰계수가 2라고 전제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벌써 거리 마찰계수란 말이 나왔다는 건 허프의 공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보라 이런 의미가 돼요. 이럴 때 A 매장으로 고객이 이동할 확률 또는 A 매장을 고객이 이용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매장은 A 매장, B 매장 두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A 매장으로 고객이 이동할 확률과 B 매장으로 고객이 이동할 확률 값을 구해서 합해주면 이게 전체 매장의 고객 흡인력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물어보는 건 지금 A 매장 물어봤으니까 A 매장이 특정 매장으로서 분자값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허프는 특정 매장으로 고객이 이동할 확률은 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매장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주장을 했죠. 여러분 분수식에서 목과 비례 관계 있는 건 분자가 되고 반비례 관계 있는 건 분모가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공식에 대입만 하시면 값이 나올 수가 있죠. 일단은 A 매장까지의 거리가 2km고 원래는 이 부분이 거리 마찰계수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거리 마찰계수가 2가 돼야만 제곱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장 면적이 400제곱미터 아닙니까? 또한 B 매장까지의 거리는 3km. 또 마찰계수가 2니까 제곱, 면적은 900이죠. 그리고 A 값을 물어봤으니까 요 분모의 A를 구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2의 제곱은 4죠. 그럼 4로 400을 나누면 10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분자값의 100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또 3의 제곱은 9죠. 9로 900을 나누면 100이에요.
그럼 100 더하기 100은 200이니까 결국 200분의 100이 나오고 0 두 개 없다고 지워주면 숫자로 만들 때는 0.59, 퍼센트로 바꾸면 50%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됐죠? 따라서 이 조건에서 A 매장으로 고객이 이동할 확률 또는 A 매장을 고객이 이용할 확률은 50%라는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이 구조는 일단 각 매장별 고객 흡인력 또는 각 매장을 고객이 이용할 확률은 그 매장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매장 면적의 비례 또 전체 공식상 분모값은 A 매장, B 매장 전체 매장값 합한 값 분자값은 A면 A, B면 B 특정 매장이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 C 매장이 있다면 C 매장까지의 거리도 있고 면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이제 합해 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A, B 나오면 A 값, B 값 구해서 합하고 C 나오면 A 값, B 값, C 값 구해서 합해 주시면 그게 분모 값인 전체 매장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프의 확률 이론까지 설명을 마쳤고 157쪽의 가로 3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